62세의 어머니, 사흘 내내 고열에 시달리며 의식마저 흐릿해졌습니다. 아들은 급히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셨지만 의사가 어머니의 바지를 내리는 순간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푹푹 찌는 여름날 아스팔트에서 피어오르는 아지랑이로 병원으로 향하는 길이 흐릿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38살의 김민준 씨는 땀을 뻘뻘 흘리며 낡은 휠체어에 앉은 어머니 박순자 여사를 힘겹게 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사흘 내내 고열로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몸은 불덩이 같았지만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덜컥 겁이 난 민준 씨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어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신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천 갈래만 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걱정과 함께 지난 사흘간 그저 감기 몸살이려니 생각하고 약국에서 약만 사다 드린 것에 대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구토를 하고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눈을 뒤집고 나서야 그는 허둥지둥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의 아내 수지는 옆에 서서 몸이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노인네가 아픈 게 뭐 대수라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민준 씨는 그 말을 듣고 입술만 깨물 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다툴 기력도 없이 그는 오직 어머니를 응급실로 모시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간호사들이 신속하게 환자를 인계받아 혈압을 재고 해열을 위해 수액을 놓았습니다. 곧이어 마른 최고의 날카로운 눈빛을 한 중년 의사가 들어와 환자를 살폈습니다. 오늘 당직 의사 최 박사입니다. 환자분 열이 난 지 얼마나 되셨죠? 지병은 있으신가요? 민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다급하게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사흘 전부터 열이 나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시고 오늘 아침부터는 거의 의식이 없으세요. 식사도 전혀 못하셨고요.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간호사에게 전신검사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민준 씨는 불안한 마음에 두 손을 꽉 쥔 채 병실 밖에서 서성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분 후 한 간호사의 나지막한 비명 소리에 병실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최 박사는 미간을 찌푸리며 얇은 담요를 걷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환자의 바지를 내렸습니다. 그 순간 병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혹했습니다. 박순자 여사의 허리와 허벅지에는 시퍼렇고 붉은 멍자국이 가득했습니다. 새로 생긴 자국, 이미 검게 변해버린 자국, 그리고 색은 옅어졌지만 선명하게 남은 회초리나 나뭇가지 자국으로 보이는 흉터까지. 심지어 오래전 생긴 듯한 길고 구불구불한 흉터도 여러 개 보였습니다. 최 박사는 순간 멈칫했고 그의 눈에 의심의 빛이 스쳤습니다. 그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자주 넘어지시거나 어디 부딪히시는 일이 있었습니까? 민준 씨는 얼어붙은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전혀요. 그의 대답은 의사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의사는 여전히 의식 없이 가쁜 숨을 몰아쉬는 박순자 여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간호사와 조용히 눈빛을 교환한 최 박사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환자분 상태를 안정시키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병원장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건 단순한 질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거세게 요동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멍 자국들은 어디서 생긴 거지? 왜 어머니 몸에 저렇게 끔찍한 흔적들이 있는 걸까? 한 집에 살면서 왜 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혈액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최 박사는 민준 씨를 따로 복도로 불러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낮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제 경험으로 볼 때 저멍들은 단순히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아닙니다. 회초리나 몽둥이 같은 것에
맞은 자국처럼 보입니다. 집에서 어머님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정말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민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목이 메었습니다. 세상에, 그럴 리가요. 어머니는 저희 부부와 함께 사십니다. 제가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오긴 하지만 설마.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문득 아내 수진의 얼굴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부터 수진은 직설적이고 다혈질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불평하며 짜증내는 모습을 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저 평범한 고부 갈등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저 멍들이 차가운 고발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응급실 문이 살짝 열리며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께서 깨어나셨어요. 민준 씨는 황급히 병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침대에 누워 흐릿한 눈을 힘겹게 뜨고 있었습니다. 숨결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아들과 눈이 마주치자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공포와 고뇌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최 박사가 조용히 다가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몸에 멍이 많으신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박순자 여사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만 저었습니다. 민준 씨가 몸을 숙여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든 제게 말씀해 주세요. 더는 숨기지 마세요. 제가 지켜드릴게요. 그 말에 노모의 두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와 베개를 적셨습니다. 앙상한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고 갈라진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범아, 내 엄마를 용서해다오. 네가 나쁜 놈 소리 들을까봐 무서워서. 내 처가 여러 달 전부터 날 때렸다. 그 말이 터져 나오는 순간 병실 안에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은 커다랗게 뜨였고 심장은 누군가 꽉 움켜쥔 듯 숨이 막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 그저 잔소리가 심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여자가 매일같이 자신의 어머니를 학대해온 장본인이었다니. 최 박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이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원은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의뢰할 책임이 있습니다. 어머님을 계속 이런 폭력에 노출시킬 수는 없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왜 수진이 그런 짓을 했을까? 얼마나 오랫동안 어머니는 고통을 참아오셨을까? 내가 전혀 몰랐던 일은 또 무엇이 있을까? 만약 오늘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지 않았다면 과연 어머니는 살아계셨을까? 복도 밖에서 병원 보안팀과 경찰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한 가정의 아픔을 넘어 병원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병원 안의 공기는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민준 씨는 침대 옆에 죽은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어머니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내에 대한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극심한 혼란스러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 10수년간 자신의 집 안에서 이런 끔찍한 비밀이 조용히 자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울면서 아들의 손을 잡고 힘겹게 숨을 내쉬듯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내 처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말하면 내 가정이 깨질까봐 무서웠다. 걔가 날 때려도 내가 참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했다. 너만 편하면 된다고.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왜 그렇게까지 참고 사셨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핏줄이 붉어진 어머니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칠고 떨리는 손가락을 느끼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부짖고 싶기도 했고 가슴속에 분노를 터뜨리며 소리치고 싶기도 했습니다. 최 박사는 곁에 서서 엄숙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은 명백히 밝혀져야 합니다. 숨기실수록 결과는 더 나빠질 뿐입니다. 김민준 씨, 마음은 아프시겠지만 냉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이미 병원 담당 경찰에게 신고했습니다. 곧 조서를 작성하러 올 겁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병원 보안요원이 따라 붙었습니다. 그들은 신속하게 다가와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노인학대 정황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환자 보호자가 누구십니까? 민준 씨가 벌떡 일어서며 목이 맨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아들입니다. 한 경찰관이 수첩에 메모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몸에 난 상처가 누구 소행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질문은 민준 씨의 심장을 후벼 파는 칼날 같았습니다. 그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침묵을 깨고 박순자 여사의 흐느낌이 터져나왔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병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수액 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마저 들릴 만큼 고요한 순간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은 수첩에 빠르게 기록하며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셨나요? 박순자 여사는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 달 됐어요. 처음엔 내가 실수로 찌개 냄비를 엎었는데 그때 욕을 하면서 뺨을 때리더군요. 그 후로 점점 심해졌어요. 어느 날은 빗자루로 등을 때리고 어느 날은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아팠지만 그냥 며느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하고 참았어요. 집안 망신이고 이웃들 보기 창피해서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 씨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두 손은 주먹을 꽉 쥐었고 땀이 비 오듯 흘렀습니다. 온몸이 터질 듯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아내 수진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가 아픈 게 뭐 대수라고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그때는 그냥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그 무심함 뒤에 이런 끔찍한 범죄가 숨어 있었을 줄이야. 경찰이 민준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분을 경찰서로 임의동행하여 조사해야겠습니다. 숨기지 마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더 이상 가정사가 아니라 법으로 다스려야 할 노인 학대 범죄입니다. 민준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문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단호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밤늦게 퇴근했을 때 방 안에 조용히 앉아 계시던 어머니의 붉어진 눈시울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면 어머니는 그저 아니다, 괜찮다라며 웃어넘기셨습니다. 그는 그저 어머니가 나이 드셔서 외로움에 눈물이 많아지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와서야 그것이 며느리에게 학대당하며 흘린 고통의 눈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경찰은 초기 조사를 마치고 다음 날 아침 수진을 정식으로 소환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민준 씨는 병실에 멍하니 앉아 침대에 누워 계신 앙상한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오래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홀로 그를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끼 한 끼를 걱정하며 그를 길러내셨습니다. 단 한 번도 그에게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내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의 편히 쉬셔야 할 어머니가 아들 집에서 매일 공포에 떨며 매를 맞고 살아야 했다니.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칠 무렵 복도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이 굳은 얼굴로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남편이 밤새 어머니 곁을 지킨 것을 보고는 짜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집에 가서 좀 쉬지 그래.
어머니 간호하는 걸로 유세는. 수지는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민준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낮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경찰이 병원에 다녀간 거 알아? 수지는 순간 흠칫했지만 이내 평정심을 되찾으려는 듯 태연하게 대꾸했습니다. 경찰이 여길 왜 와? 나랑 무슨 상관인데. 민준 씨는 한 걸음 다가가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아직도 발뺌할 생각이야? 어머니가 전부 다 말씀하셨어. 어머니 몸에 있는 멍자국, 의사랑 경찰이 전부 다 봤다고. 어머니가 진술한 내용 내가 하나하나 읽어줄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그녀는 여전히 버텼습니다. 노인네가 나이 들어서 기억도 오락가락하고 거짓말도 잘하셔. 내가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쾅! 민준 씨가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자 병실 안에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으르렁거리듯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우리 어머니 탓으로 돌리지 마. 내가 눈뜬장님처럼 당신을 믿고 산 세월이 얼마인데. 하지만 이번엔 아니야. 경찰이 모든 걸 밝혀낼 거야. 수지는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감과 함께 일말의 반항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를 보며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여인이 이제는 늙은 어머니를 학대한 범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이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 부부가 다투는 것도,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것도 원치 않았지만 모든 것이 이미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버렸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민준아, 내 철을 원망하지 마라. 하지만 엄마는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 그 말은 민준 씨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이제부터는 누구도 어머니를 아프게 하지 못하게 할게요. 병실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한마디 한마디가 칼날처럼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복도에서는 병원 안내 방송 소리와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가 뒤섞여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민준 씨에게 세상은 오직 눈물로 가득 찬 늙은 어머니만 존재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자신의 가정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며 잔인한 진실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그날 아침, 민준 씨가 채식사도 하기 전에 제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한 명이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 이수진 씨를 경찰서로 동행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사건의 명확한 조사를 위해 김민준 씨와 어머님의 추가 진술이 필요합니다. 수지는 옆에 앉아 핸드백을 꽉 쥔 채 창백한 얼굴로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목소리를 낮췄지만 여전히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정말 경찰이 날 끌고 가게 둘 거야. 이건 집안일이잖아.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 필요 있어? 민준 씨는 아내를 돌아보며 충혈된 눈으로 말했습니다. 집안일.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온몸에 멍이 들도록 때린 것도 그냥 집안일이야. 수지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거짓된 평정심은 피어오르는 공포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수진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민준아, 내 철을 버리지 마라. 그래도 애들 엄마잖니. 우리 가정이 이렇게 깨지는 건 싫다. 어머니의 말을 듣는 민준 씨의 심장은 두 동강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지극히 사랑했고 한때는 수진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드러난 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시는 누구도 어머니를 함부로 대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가정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수진의 모습이 복도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공허함이 그를 덮쳤습니다. 침대에 지쳐 누워 계신 앙상한 어머니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찔렀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서에서 수진은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박순자 여사와 의사의 진술 그리고 어머니의 몸에 남은 명백한 상처라는 증거 앞에서 결국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냥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요. 어머님이 자꾸 일을 망치고 제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수지는 변명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간 화가 났다고요? 몇 달에 걸쳐 생긴 오래된 흉터와 새로운 멍 자국들이 있습니다. 순간적인 화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까? 본인이 노인 학대죄를 저질렀고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수지는 할 말을 잃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법을 집행하는 이들의 차가운 눈빛은 이번에는 결코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한편 병원에서 민준 씨는 어머니 곁을 조용히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홀로 밭일을 하고 밤에는 바느질을 하며 자신을 키워냈던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했던 시절 어머니는 밥을 굶고 아들에게 밥을 양보하셨습니다. 민준 씨는 커서 반드시 어머니께 효도하고 그 고생을 갚아드리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어머니가 늙으셨을 때 그는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매일 공포에 떨며 매를 맞도록 방치한 불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불효자입니다. 민준 씨는 속삭였고 눈물이 어머니의 거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눈을 뜨며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네, 탓이 아니다. 민준아, 내가 숨기고 말을 안 했는데 네가 어떻게 알았겠니? 나는 그저 내 가정이 평안하기만을 바랐다. 하지만 내가 틀렸던 것 같구나. 어머니의 고백은 민준 씨의 가슴을 칼로 도려내는 듯 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침묵과 인내가 결국 수진을 더욱 잔인하게 만들었고 자신은 일과 돈벌이에만 매달려 어머니의 조용한 구조 신호를 외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경찰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아내분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일단 사건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훈방 조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민준 씨는 목이 잠긴 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평안하시기만을 바랍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신다면 어떤 것이든 협조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나자 민준 씨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지쳐 창백해진 얼굴로 누워 있었고 눈은 울어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꿀 것이다. 더 이상의 침묵도 더 이상의 은폐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어머니에게 필요한 물건을 챙기러 집에 돌아왔을 때 익숙했던 집은 싸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던 벽과 방들은 이제 어둠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경찰이 다녀간 것을 본 이웃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글쎄,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몇 달 동안 때렸대.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악독할 수가 있지. 평생 고생만 하신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 그 말들은 민준 씨의 귀에 비수처럼 밝혔습니다. 그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욕하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어머니가 불쌍한 사람으로 동정받고 집안 망신을 당하게 된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거실에는 어머니가 늘 앉으시던 바느질 의자, 끓여주시던 낡은 주전자 등 익숙한 물건들이 그대로 있었지만 모든 것이 슬픔의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아내, 한때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그 사람이 이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마당에서는 개 짖는 소리와 바람 소리가 스산하게 들려왔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고 그의 마음속에는 후회만이 남았습니다. 왜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어머니가 학대당하는 동안 그토록 외롭게 두었을까?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맹세했습니다. 이제부터 모든 것을 바로잡을 것이다. 어머니를 위한 정의를 되찾고 그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온한 삶을 되찾아드릴 것이다. 그리고 민준 씨는 앞으로의 길이 결코 쉽지 않을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수지는 쉽게 죄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이 가정은 동이 트기 전 가장 혹독한 폭풍우를 겪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병원 창문으로 희미한 햇살이 비쳐 박순자 여사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습니다. 민준 씨는 밤을 꼬박 새워 퀭한 눈으로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어머니에게 자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고 박순자 여사의 여동생, 즉 민준 씨의 이모가 들어왔습니다. 언니가 온몸에 상처를 입고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자마자 이모는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언니, 이게 무슨 꼴이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박순자 여사는 힘없이 웃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걱정할까봐. 또 남들 보기 창피해서. 내가 참으면 될 줄 알았지. 이모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원망과 안타까움이 섞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넌 아들이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병원에 모실 생각을 안 했니?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어? 그 질책에 민준 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제가 잘못했어요. 일에만 정신이 팔려서 아내를 너무 믿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병실 안의 분위기는 숨막힐 듯 무거워졌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패끼치는 일 없이 살아왔는데 말년의 가족 모두에게 짐이 되고 아픔이 되었다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김민준 씨, 아내분과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와 어머님의 진술 앞에서 결국 폭행 사실을 일부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스트레스와 순간적인 분노 때문이었다고 변명하고 있습니다. 민준 씨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손은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몇 달간 이어진 잔인한 폭행을 그저 순간적인 분노라고 변명하는 수진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물었습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경찰관이 그를 보며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여 정식으로 수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노인학대는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수진 씨는 합당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고통, 후회, 분노 등 온갖 감정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악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 모자만 남게 되자 박순자 여사가 아들을 보며 슬픈 눈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처는 어떻게 할 거니? 이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건 보고 싶지 않다. 하지만 그 지옥 같은 날들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어. 민준 씨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과거 수진과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다툼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는 그저 평범한 고부 갈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의 잔소리와 경멸적인 눈빛 뒤에는 깊은 증오가 숨어 있었고 그것이 결국 폭력으로 변질되었다는 것을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진이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요.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법의 심판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박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아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손주들도 안쓰러웠습니다. 민준과 수진의 아이들, 미나와 준서는 이제 어떻게 될까? 엄마가 법정에 서게 되면 다음 날 수진이 박순자 여사와의 대질 신문을 위해 병원으로 호송되었습니다. 병실 안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이 조서를 작성하며 수진에게 사과하고 이유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수진은 넋이 나간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애써 강한 척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자제력을 잃었어요.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어머니를 보면 화가 치밀었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번이었다면 나도 용서할 수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너는 몇 달 동안 나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어. 내가 매일 밤 고통 속에 몸을 웅크리고 신음 한 번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걸 아니? 나도 이제 늙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괴롭힐 셈이냐? 그 말에 병실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는 곁에 서서 들끓는 감정을 억눌렀습니다. 한때 평생을 함께하자던 아내의 모습이 이토록 낯설고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습니다. 그들 사이의 골이 이미 메울 수 없을 만큼 깊어졌음을 깨달았습니다. 대질 신문을 마친 경찰이 통보했습니다. 이 사건을 상급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 가정의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수진은 끌려나갔고 그녀의 앙상한 뒷모습이 문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민준 씨는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후련해지면서도 깊은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와 수진의 결혼 생활은 이제 사실상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병원 복도에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노란 불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차가운 타일 바닥 위로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몇 년 전 온 가족이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꺼내보았습니다. 사진을 보자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사진 속에 다정했던 아내의 모습은 오늘날의 잔인한 가해자의 모습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그때 조용한 발걸음 소리와 함께 이모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인생이란 때로 이렇게 고통스러운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거란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내 어머니다. 어머니 몸과 마음에 더 이상 상처가 생기게 해선 안 돼.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이모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남았습니다. 설령 자신의 가정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온 힘을 다해 어머니를 지키는 것. 병실 안에서 박순자 여사는 조용히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몇 개의 별만이 드문드문 밝혀있는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남은 생을 어둠 속에서 두려움에 떨지 않고 평온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역시 진실이 드러난 이상 거대한 폭풍우가 자신의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병원은 여느 때처럼 분주했지만 민준 씨의 발걸음은 돌덩이를 매단 듯 무거웠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침대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는 어머니의 모습, 피부 깊숙이 새겨진 매자국, 그리고 목매인 고백이 매 순간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병실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작은 그림자 하나가 쏜살같이 뛰어들어왔습니다. 12살 난 딸 미나였습니다. 뒤이어 8살 아들 준서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에 누워 계세요? 미나의 목소리는 불안감에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손을 들어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할미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민준 씨는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조만간 밖에서 떠도는 흉흉한 소문들을 듣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때려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그는 이 순수한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싶지 않았지만 잔인한 진실은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나가 눈을 깜빡이며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할머니,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할머니를 때렸다고. 그거 진짜예요? 그 질문에 민준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는 딸의 맑은 눈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아이에게 너무 큰 충격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민준 씨는 딸의 손을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나야, 어른들 일은 복잡하단다. 그냥 이것만 기억해줘. 할머니는 너희들을 아주 많이 사랑하시고 너희도 할머니를 사랑해야 한다는 걸. 미나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에게 다가가 꼭 껴안았습니다. 마치 놓으면 할머니가 사라져버릴 것처럼. 바로 그때 경찰관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사건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박순자 여사의 추가 진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경찰관의 질문을 듣자 박순자 여사는 몸을 떨며 눈물을 주르륵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손주들 앞에서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제, 어떤 이유로, 무엇으로 맞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진술했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민준 씨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아들 준서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민준 씨의 다리에 매달렸습니다. 아빠, 아니야, 우리 엄마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민준 씨는 목이 메어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상처들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경찰이 돌아가자 이모가 다시 들어와 걱정스러운 눈으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이 일을 아이들에게 계속 숨길 수는 없어. 하지만 아이들의 여린 마음에 더 큰 상처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민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오후가 되자 수진이 조사를 받고 임시로 귀가 조치되었습니다. 물론 거주지 이탈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병원에 들어선 그녀의 눈은 민준 씨와 두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그녀는 달려와 미나와 준서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얘들아, 엄마는 잘못 없어. 그냥 실수였어. 하지만 미나는 엄마를 밀쳐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가 다 봤어. 할머니 몸에 멍이 가득한 거. 엄마는 거짓말쟁이야. 복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다른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힐끔거리며 수군댔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고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민준 씨가 아이들 앞을 막아서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 그만해. 더 이상은 부정할 수 없어.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는 법이 결정할 거야. 수진이 고개를 들자 그녀의 눈에 분노의 불꽃이 일었습니다. 당신은 어머니 말만 믿지. 나는 내가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많은 서름을 참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당신이 단 한 번이라도 내 편을 들어준 적 있어. 그녀의 원망 섞인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준 씨는 처음 듣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는 일에만 몰두하느라 아내의 감정을 살피는데 소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늙고 병든 사람의 몸에 폭력을 가할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힘들었어도 그걸 우리 어머니한테 풀 권리는 없어. 민준 씨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준서가 엄마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민준 씨는 아들을 붙잡았습니다. 이 혼란의 소용돌이에
아이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순자 여사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만 싸워라. 나는 이런 꼴 보고 싶지 않다. 병실은 눈물과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병원 마당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그는 마치 갈림길에 선 사람 같았습니다. 한쪽에는 자신을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가, 다른 한쪽에는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길은 결코 화해할 수 없는 지점에서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상반된 목소리들이 울렸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용서해야 해. 그러다가도 어머니의 희미한 신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고, 다른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가해자를 결코 용서해서는 안 돼. 어둠이 그를 옥죄는 듯 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날들이 더욱 혹독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경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했고 법은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한때 사랑했던 아내 수지는 이제 실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의 잠시뿐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며칠간의 피로로 민준 씨가 잠시 눈을 붙였을 때 복도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가 뛰쳐나가 보니 수진이 경찰관 2명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몰래 도망치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그 광경에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시어머니를 학대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죄를 짓고 도망까지 치려하다니. 민준 씨는 우두커니 서서 아내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절망과 원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너무 멀리 와버렸고 되돌릴 길은 이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병실로 돌아와 어머니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 몸에 상처 하나 생기게 하지 않을게요. 박순자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아프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했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드러났고 더 이상 어둠 속에서 홀로 고통을 감내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깥 세상에 진짜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이 도주하려다 체포되는 광경을 목격한 후 민준 씨는 병원 마당 벤치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그의 지친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웠고 안타까웠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온 동네에 집안의 치부가 드러난 것이 수치스러웠고 너무나 어린 아이들이 받을 상처가 안타까웠으며 늙은 어머니가 몇 달 동안이나 끔찍한 매질을 당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는 것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고개를 들어 칠흑 같은 밤하늘을 보며 민준 씨는 자신이 두 동강 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한쪽은 수년간의 부부의 정, 다른 한쪽은 결코 배신할 수 없는 신성한 모정. 이제 그 두 길은 서로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고 있었고 더 이상 화해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 씨가 병실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조금 더 정신을 차린 듯 보였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아들을 보며 깊은 슬픔이 담긴 눈으로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 저는 잡혀갔니? 민준 씨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려다 다시 잡혀갔어요. 그 말을 듣자 박순자 여사는 긴 한숨을 내쉬었고 주름진 뺨 위로 두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이 지경까지 오게 만들었으니. 이제 내 가정은 산산조각 났구나. 민준 씨는 어머니의 손을 꽉 잡으며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 탓이 아니에요. 잘못은 저에게 있어요. 제가 너무 무심했어요. 제가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어머니가 이렇게 고생하시지 않았을 텐데 약속할게요. 이제 다시는 어머니가
어둠 속에서 고통받게 하지 않을게요. 병실 문이 열리고 이모가 뜨거운 죽이 담긴 그릇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모는 충혈된 눈으로 민준 씨에게 죽 그릇을 건넸습니다. 먹어라, 민준아. 며칠 사이에 아주 해골이 됐구나. 지금 네가 쓰러지면 안 돼. 어머니는 너밖에 없다. 민준 씨는 죽 그릇을 받아들고 몇 숟가락 뜨려 했지만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모로부터 동네가 온통이 이야기로 떠들썩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를 동정하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 가족을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대놓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리는 건 그 집안이 어떻게 살았는지 뻔한 거지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민준 씨의 가슴은 수백 개의 칼날에 찔리는 듯 했습니다. 오후에 경찰이 다시 민준 씨와 박순자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정식 기소를 위해 서류를 준비 중입니다. 어머님께서 폭행당하셨던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진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격자나 다른 증거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몸을 떨며 불안한 눈으로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다 기억이 안 난다. 그냥 어느 날은 빗자루로, 어느 날은 회초리로. 그 말에 민준 씨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수진이 그토록 잔인할 수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경찰관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상해진단서 발급을 위해 정밀검사를 받으시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 결과는 사건의 심각성을 입증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박순자 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이 돌아간 후 민준 씨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이들을 생각했고 그리고 수진을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수진이 한때 그가 사랑했던 사람이고 그에게 두 아이를 낳아준 엄마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몸에 새겨진 멍들을 떠올리면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는 자문했습니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 평생을 희생할 수 있는데 어째서 똑같이 엄마가 된 한 여자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그토록 잔인하게 대할 수 있었을까? 그날 저녁 이모가 미나와 준서를 데리고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 침대 옆에 앉아 학교 이야기를 제잘거리며 할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 애썼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손주들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어른들의 폭풍우가 아이들의 순수한 어린 시절을 짓누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나가 갑자기 민준 씨를 돌아보며 평소보다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감옥에 가요? 민준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그저 딸을 품에 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기억해야 한다. 할머니는 아빠를 낳아주신 분이고 평생을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야. 할머니를 사랑하고 지켜드려야 해.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그래도 엄마를 잃고 싶지 않아요. 그 순수한 외침은 민준 씨의 심장을 갈갈이 찢었습니다. 그는 수진이 죄를 지었어도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엄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엄마를 잃은 상처는 아이들의 영혼에 깊이 새겨질 것입니다. 다음 날 박순자 여사는 상해 진단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그녀의 몸에 수개월에 걸쳐 지속적으로 폭행이 가해졌음을 증명하는 수많은 신고 상처와 흉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진단서는 즉시 사건 파일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경찰은 민준 씨를 추가 조사를 위해 불렀습니다. 경찰서의 차가운 분위기 속에서 민준 씨는 땀을 흘리며 복잡한 심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지난 시간 동안 아내에게서 이상한 점이나 특이한 행동을 발견한 적이 없었습니까? 의심스러운 점은요.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느라 집에 거의 없었고 가끔 어머니께서 슬퍼 보이시거나
눈이 붉어져 계셨지만 여쭤보면 항상 괜찮다고만 하셨어요. 저는 제 아내를 믿었고 그녀가 그런 짓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했습니다. 김민준 씨의 무관심도 어머님이 오랫동안 고통받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앞으로 이 일이 가족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민준 씨는 망연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적인 가해자는 아니었지만 자신의 무관심 또한 죄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누워 계셨습니다.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처가 민미. 민준 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제 자신이 미워요. 어머니를 너무 오랫동안 홀로 고통받게 했어요. 박순자 여사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참는 데는 이골이 낫단다. 하지만 손주들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 네가 저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아이들의 어린 시절이 나처럼 상처로 얼룩지게 해서는 안 돼. 어머니의 말씀은 유언처럼 들렸습니다.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서는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진짜 폭풍우가 시작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험난하겠지만 그는 어머니를 지키고 남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맞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비가 그치고 다음날 아침 하늘은 맑게 개었지만 민준 씨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는 병상에 누워 지친 숨을 내쉬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간호사가 붕대를 갈아주자 드러난 멍자국 하나하나가 그의 심장을 칼로 베는 듯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경찰관 2명과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여성가족부에서 파견된 사회복지사였습니다. 이수진 씨 사건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라 피해자이신 어머님을 돕기 위해 사회복지사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이제부터 어머님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한 선생님은 박순자 여사의 침대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안심하세요. 저희가 지켜드릴게요.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혹시 폭행당하셨을 때의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말에 박순자 여사는 울음을 터뜨리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없이 맞았어요. 어느 날은 부엌에 가두고 밥도 안 줬고 밥그릇을 엎었다고 빗자루로 사정없이 때리기도 했어요. 너무 아팠지만 아들이 알까봐, 집안 망신일까봐 입을 다물었어요. 밤마다 소리 없이 울었어요. 병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말을 잃었습니다. 민준 씨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집에서 굶주리고 갇히는 수모까지 겪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선생님이 민준 씨를 보며 엄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김민준 씨, 아들이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오랫동안 학대당하도록 방치하셨습니다. 당신의 침묵과 무관심이 어머님께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게 만든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비난을 받아들였습니다. 일과 아내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더니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추가 대질 신문을 위해 경찰이 동행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박순자 여사의 침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실수였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러 어머니를 괴롭히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이번에는 박순자 여사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많이 참았다. 더 이상 힘들다는 핑계를 대지 마라. 며느리 노릇이 힘들 수는 있어도 시어머니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너는 나를 때리고 가두고 모욕했어. 내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는지 아니? 몸의 고통이 아니었다. 언젠가 내 아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 애가 받을 고통이 죽기보다 무서웠다. 그 말에 병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수지는 얼굴을 감싸고 통곡했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누구의 동정도 사지 못했습니다. 민준 씨는 아내를 보며 분노와 연민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완전히 다른 수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다정했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원망과 이기심으로 가득 찬 길 잃은 영혼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관이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수진 씨, 뒤늦은 눈물로 당신이 저지른 죄를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겠습니다. 수진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경찰의 부축을 받아 밖으로 나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녀는 민준 씨를 돌아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잘못했어. 당신이 나한테 조금만 더 신경 써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나만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마. 문이 쾅 닫히고 병실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머리를 감싸고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의 마지막 말이 칼날처럼 그의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관심이 이 가정을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병원의 희미한 불빛을 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결혼 초 수지는 살뜰한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10수년이 지난 지금 그들 사이에는 원망만이 남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운명인지 고된 삶 때문인지 아니면 그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도록 방치한 자신의 탓인지 자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모가 미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이는 할머니 침대맡에 색연필로 그린 카드 한 장을 조용히 놓았습니다. 작은 집 그림과 함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빨리 건강해지세요. 박순자 여사는 카드를 보며 눈물을 글썽였고 떨리는 손으로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광경에 민준 씨는 목이 메어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이 폭풍 속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아이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경찰이 돌아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었으며 곧 재판이 열릴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김민준 씨, 어머님과 아이들은 피해자 자격으로 재판에 참석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소식은 또 다른 칼날이 되어 민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재판 당일이 악몽 같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의 가장 사적인 치부가 만천하에 드러날 테니까요. 하지만 그는 법만이 어머니에게 정의를 찾아주고 고통의 나날을 끝낼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후회하니? 민준 씨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너무 늦게 진실을 알게 된 것만 후회돼요. 박순자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얘야, 용서하는 것도 자신을 해방시키는 방법이란다. 하지만 용서가 죄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건 아니야. 그저 내 마음에 더 이상 원망을 품지 않는 것이지. 내가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중에 아이들을 잘 지켜주고 어른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키워주길 바란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민준 씨는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결의와 함께 끝없는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밤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내일이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이며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한이 있더라도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병원 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박순자 여사가 며느리에게 학대당한 사건은 온 동네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민준 씨가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불쌍한 할머니,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말년에 자기 집에서 그런 고통을 겪다니. 아들도 너무 무심했지. 경찰이 나설 때까지 몰랐다니.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며느리가 다 있을까. 그 말들은 민준 씨의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남들의 비난보다 어머니가 세상의 동정거리가 된 것이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모가 언니에게 과일을 깎아주며 민준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준비해라. 내일 첫 공판이 열린다고 법원에서 소환장이 왔다. 민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차가운 몇 줄의 글씨, 피해자 박순자, 관련인 김민준. 노인학대 사건 제1회 공판. 그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자신을 키워내신 어머니의 고된 삶, 결혼 후 며느리 눈치를 보며 소갈이하셨을 세월을 떠올렸습니다. 생각할수록 자신이 불효자라는 생각에 가슴을 쳤습니다. 다음 날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구경 온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앙상한 몸으로 떨고 있는 박순자 여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민준 씨와 이모 그리고 두 아이가 있었습니다. 미나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고 준서는 아빠 뒤에 바싹 붙어 불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수진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수척해진 그녀는 민준 씨와 아이들을 발견하고는 순간 멈칫했고 눈물을 흘렸지만 이내 원망의 빛을 띠었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이수진은 수개월에 걸쳐 시어머니인 피해자 박순자 62세를 상습적으로 폭행, 감금, 방임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한마디가 비수 같았습니다.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평생을 함께하자던 아내가 피고인으로 불리는 이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받게 되자 수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너무 힘들었어요. 일과 살림에 시달리는데 시어머니는 자꾸 일을 망치시고 순간 화를 참지 못했습니다. 부디 선처를 바랍니다. 하지만 판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순간적인 분노라고 하기에는 피해자의 몸에 남은 수십 개의 신고 상처가 명백한 증거입니다. 피고인은 수개월에 걸쳐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악마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며느리를 보며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피해자 진술 기회가 주어지자 그녀는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공정하게만 판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용서했지만 이런 일이 다시는 누구에게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법정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용서하셨지만 그것은 잊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모든 약한 노인들을 위한 정의의 호소였습니다. 민준 씨의 차례가 되자 그는 일어나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심해서 어머니가 오랫동안 고통받게 한 죄를 인정합니다. 하지만 법이 엄정하게 심판하여 다시는 저희 어머니처럼 공포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전 내내 이어진 재판 끝에 판사는 수진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땅 의사봉 소리가 법정을 갈랐습니다. 수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를 보며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해. 당신이 이 가정을 다 망쳤어. 민준 씨는 눈을 감았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그는 알았습니다. 누구도 이 가정을 망치지 않았습니다. 잔인함과 무관심,
그것이 진짜 범인이었습니다. 아이들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준서는 엄마에게 달려가려 하며 외쳤습니다. 엄마, 감옥 가지 마. 그 광경에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손주를 끌어안았고 눈물로 옷깃을 적셨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그 여우는 악몽처럼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를 부축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주위의 수근거림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이들의 처절한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목매인 신음소리만이 맴돌았습니다. 그날 저녁 텅 빈 집은 싸늘했습니다. 식탁에는 민준 씨와 두 아이 그리고 박순자 여사만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고 맛없는 저녁 식사였습니다. 미나가 할머니에게 반찬을 집어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박순자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가정이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두컴컴한 집을 보며 그는 숨이 막힐 듯한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결혼식 날, 첫 아이를 품에 안았던 날, 온 가족이 모여 명절 음식을 만들던 날, 모든 것이 이제 산산조각난 파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는 이 가정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지 아니면 영원히 아물지 않는 흉터로 남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희미한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녀는 아들 옆에 앉아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아, 인생이란 때로 잃어버려야 평온을 되찾는 법이란다. 더 이상 자책하지 마라. 이제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지. 아이들에게는 안정된 가정이 필요해. 민준 씨는 어머니를 끌어안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거센 폭풍우가 몰아쳐도 그에게는 기댈 수 있는 어머니가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가족이 입은 상처를 보듬기 위해 더 강해져야만 한다는 것을. 밖에서는 달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이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들 인생의 한 챕터가 눈물과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수지는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넓었던 집은 텅 비어 싸늘했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웃들은 동정, 경멸, 혹은 안타까움 등 각기 다른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집도 이제 끝났네. 할머니가 불쌍하지. 애들은 이제 어떡한데? 민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혓바닥이 얼마나 잔인한지 알았지만 변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어머니와 아이들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의 잔소리도 거칠게 내려놓는 그릇 소리도 없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준서가 엄마의 빈자리를 보며 붉어진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언제 와요? 그 질문에 민준 씨는 목이 꽉 막혔습니다. 그는 애써 웃으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엄마는 곧 오실 거야. 하지만 우리 준서가 착하게 굴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엄마가 기뻐하시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는 수진이 돌아오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어도 이 가정이 온전할 수 있을까? 그날 밤 민준 씨는 잠 못 이루고 마루에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방으로 달려가 보니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기침을 참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후회되세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건 후회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가정이 깨진 게 마음 아프구나. 손주들이 엄마를 잃었으니 민준아, 네가 강해져야 한다. 자책만 하다가 네가 무너지면 저 아이들은 기댈 곳이 없어진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준 씨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과거가 어떻든 자신에게는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준 씨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돌보고 미나와 준서를 챙겼습니다. 서툰 솜씨로 밥을 하고 국을 태우기 일쑤였습니다. 아이들은 그런 아빠의 모습을 안쓰럽게 바라보며 작은 손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나가 공책을 들고 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선생님이 우리 가족이라는 주제로 글짓기를 해오라고 하셨는데 뭐라고 써야 할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감옥에 갔으니까요. 그 순수한 말에 민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솔직하게 쓰렴. 우리 가족에게는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도 있고 동생도 있잖니. 중요한 건 집에 몇 명이 사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란다. 미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물이 공책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준 씨는 아이들의 마음속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임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회적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때리도록 내버려둔 남자라니 불효자에게 무슨 복이 있겠어. 그 말들은 비수처럼 꽂혔지만 민준 씨는 더 이상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어머니와 아이들을 돌보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어느 날 교도소에서 수진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민준 씨는 망설이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번진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달라고는 안 할게요. 그냥 아이들을 잘 돌봐줘요.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님도. 하지만 이젠 돌이킬 수 없겠죠. 미안해요. 편지를 읽고 민준 씨는 오랫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심 어린 후회인지 절망 속의 외침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든 수진이 저지른 일은 그의 가족 마음에 영원히 깊은 상처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말고는 내 마음에 달렸다. 나는 더 이상 원망하지 않는다. 그저 언젠가 걔가 진심으로 뉘우쳐서 우리 손주들이 엄마라고 부를 때 부끄럽지 않게 되기만을 바랄 뿐이다. 어머니의 말씀에 민준 씨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마음이 그 어떤 법의 심판보다도 더 너그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준 씨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는데 다른 학부모가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가 시어머니 때린 여자 딸이래. 커서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겠지. 미나는 고개를 푹 숙였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심장이 조여왔습니다. 그는 진짜 싸움은 법정이 아니라 이 차가운 사회의 편견과 싸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그 잔인한 말들로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아이들과 마주 앉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 알아. 하지만 기억해라. 잘못은 어른들이 한 거지 너희들 탓이 아니야. 부끄러워할 것 하나도 없다. 씩씩하고 바르게 살아서 너희는 결코 과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이렴. 미나와 준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빠에게 꼭 매달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지만 마음 한편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녀는 민준 씨가 마침내 진정으로 가정을 지킬 줄 아는 어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달이 떠올라 작은 마당을 비췄습니다. 폭풍의 중심은 지나갔지만 그 여파는 여전히 무겁게 남아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앞으로의 길이 길고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지만 사랑과 굳은 의지로 어머니와 아이들을 이끌고 이 폭풍우를 헤쳐나가 평온을 되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교도소 면회 이후 민준 씨의 집에는 조용한 슬픔이 감돌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를 본 후 잠시 기뻐했지만 이내 깊은 그리움에 잠겼습니다. 민준 씨는 밤마다 딸이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고 아들이 악몽을 꾸다 엄마를 부르며 깨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방을 정리하다 수진이 남기고 간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무심코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원망과 고통으로 가득 찬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일이 지옥 같다. 나는 이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녀다. 한마디 하면 버릇없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시당한다. 나는 이 집의 죄수나 다름없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민준 씨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복잡한 감정이 휘몰아쳤습니다. 아내의 잔인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는 없었지만 그 분노 뒤에는 깊은 좌절과 외로움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첩을 덮어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잘못이 있다. 내가 너무 깐깐하게 굴고 잔소리를 많이 했겠지. 며느리가 숨막혔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를 때린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못은 저에게 있어요. 제가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를 잘하지 못했어요. 한 지붕 아래 살게 하면서 평화를 만들어주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온 가족에게 상처로 돌아왔어요. 박순자 여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라.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나면 된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다. 아이들을 잘 돌보거라. 어머니의 말씀은 어둠 속의 등불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후회 속에만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몇 주가 지나자 동네의 소문도 차츰 잦아들었지만 가끔씩 날아드는 가시, 돋친 말들은 여전했습니다. 시장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비꼬듯 말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를 때리도록 내버려둔 남자라니. 민준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대꾸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가슴은 아팠지만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는 없으며 오직 자신이 바르게 사는 것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차 엄마의 부재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미나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고 준서는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나가 아빠에게 종이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이가 쓴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다정한 할머니와 저를 사랑해 주시는 아빠와 착한 동생이 있어요. 사랑만 있다면 우리 가족은 언제나 행복할 거라고 믿어요. 그 서툰 글씨를 읽으며 민준 씨는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쓰러질까봐 걱정했던 아이들이 오히려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폭풍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교도소에서 수진의 편지가 또 한 통 도착했습니다. 이곳의 수치심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어머님을 뵙고 용서를 빌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제게 살아갈 의미가 없어요. 편지를 읽은 민준 씨의 마음은 다시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민 끝에 어머니께 편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오랫동안 침묵하시더니 한숨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그 애가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기회가 된다면 만나고 싶구나. 마지막으로 할 말을 해야 내 마음도 편해질 것 같다. 그 말씀에 민준 씨는 기쁘면서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민준 씨는 어머니를 모시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진 광경은 모두를 슬프게 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박순자 여사는 눈물 어린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용서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다. 앞으로는 똑바로 살아라. 그래서 나중에 네 아이들이 너 같은 엄마를 뒀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수지는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박순자 여사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준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마음에 큰 짐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박순자 여사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습니다. 그 만남이 그녀의 남은 기력을 모두 소진시킨 듯 했습니다. 민준 씨는 더욱 정성껏 어머니를 돌봤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환한 마당에서 박순자 여사가 아들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만약 엄마에게 무슨 일이 생기거든 약속해다오. 더 이상 원망하지 않겠다고. 아이들을 바르게 키워서 어른들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게 하겠다고. 민준 씨의 눈물이 어머니의 앙상한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평생 어머니를 지켜드릴 거예요. 바람이 대나무 숲을 스치며 소리를 냈습니다. 작은 집 안에서 비극의 어둠을 밝히는 희미한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적어도 그와 어머니는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 면회 이후 박순자 여사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듯 했지만 건강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밤마다 심한 기침을 했고 숨쉬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민준 씨는 밤을 새우며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 피부에 오래된 흉터들은 옅어졌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병원 정기 검진에서 의사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안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민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속 상처가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온 가족이 조촐한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미나가 할머니께 반찬을 집어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드시고 기운 내세요. 박순자 여사는 희미한 행복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동사무소 직원들과 사회복지사 한 선생님이었습니다. 이수진 씨 사건이 지역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인 인권 보호 캠페인을 시작했는데 박순자 어르신 댁을 모범 사례로 삼아 홍보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들은 민준 씨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좋은 취지라는 것은 알았지만 가족의 아픈 상처가 다시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머니께서 감당하실 수 있을까? 박순자 여사는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일이 다른 늙은이들이나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용기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며칠 후 지역 방송국에서 촬영을 나왔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손주들 곁에 앉아 학대당했던 시절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원망 대신 학대당하면 침묵하지 마세요. 침묵은 가해자를 더 강하게 만들 뿐입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폭풍의 여파는 아직 가시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 씨는 길에서 장인, 장모님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원망 가득한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자네 때문이야. 자네만 아니었으면 우리 딸이 저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걸세. 내 딸 인생을 망쳐놓고 자네는 어머니랑 애들 데리고 잘 살고 있으니 속이 시원한가. 그 말들은 칼날이 되어 민준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잘못했지만 그 사이를 중재하지 못하고 무심했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분들 심정도 이해가 간다.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갔는데 어느 부모 마음이 편하겠니? 그들을 원망하지 마라. 민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책감의 무게가 점점 더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 후 민준 씨는 일과 가정을 돌보는데 모든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과로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모는 걱정스럽게 그를 나무랐습니다. 네가 쓰러지면 어머니랑 애들은 누가 돌보니? 민준 씨는 곁에서 걱정스럽게 자신을 내려다보는 어머니를 보며 힘없이 웃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어머니랑 아이들만 평안하면 돼요.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너 자신을 위해서도 살아야 한다. 네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기댈 곳이 있는 거야.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든 민준 씨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야근을 줄이고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를 나눴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진이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이수진 씨가 감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가족분들께서 탄원서를 제출해 주시면 법원에서 참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준 씨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오랫동안 침묵하더니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준아, 내 생각은 어떠니? 민준 씨는 탄원서 서류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갈갈이 찢기는 듯했습니다. 한쪽에는 어머니가 겪은 참혹한 고통이, 다른 한쪽에는 여전히 엄마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만약 수진이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기회를 줘야 할까?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어머니의 상처를 배신하는 일은 아닐까? 작은 집안에서 시계 소리만이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결정이 온 가족의 미래를 좌우할 것이었습니다. 변호사가 내민 탄원서가 낡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텅 빈 종이를 보며 복잡한 심정에 잠겼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맞은편에 앉아 깊은 고뇌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만약 어머님과 김민준 씨께서 탄원서에 서명해 주신다면 감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변호사는 그 말을 남기고 떠났고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민준 씨는 한쪽으로는 매 자국에 신음하며 밤을 지새우던 어머니의 모습이, 다른 한쪽으로는 엄마를 그리워하며 흐느끼던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 감형을 받으면 아이들은 엄마를 더 빨리 만날 수 있겠지만 과연 그녀가 변했을까? 어머니의 상처는 괜찮을까? 민준아, 내 생각은 어떠니? 어머니의 물음에 그는 한참 만에야 목이 맨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또 상처받으실까 봐 두려워요. 박순자 여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는 이미 용서했다. 하지만 탄원서에 서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야. 손주들이 감옥 간 엄마라는 상처를 안고 크는 건 원치 않지만 그렇다고 진실이 가볍게 여겨져서도 안 된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잠 못 이루고 마루에 나와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딸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아빠, 탄원서를 내면 엄마가 빨리 온다고 들었어요. 아빠, 엄마가 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엄마 속상하게 안 할게요. 민준 씨는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 준서도 다가와 아빠 다리에 매달리며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마치 절벽 위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눈물이 따를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이모와 상의했습니다. 이모는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용서는 고귀한 것이지만 쉬운 용서는 또 다른 잘못을 낳을 수 있다. 만약 서명했는데 그 애가 또 같은 짓을 반복한다면 가장 고통받는 건 우리 언니야. 신중하게 생각해. 그 말은 민준 씨의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회복지사 한 선생님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김민준 씨, 용서가 정의를 외면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수진 씨가 진심으로 뉘우쳤다면 자신의 죗값을 치르는 것을 받아들일 겁니다. 때로는
엄격한 처벌이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그 말은 어지러웠던 민준 씨의 마음에 한 줄기 빛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는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네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렴. 내게 용서는 교도소에서 수진이를 만난 날 이미 끝났다. 하지만 정의는 바로 서야 한다. 만약 우리가 탄원서를 낸다면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노인들이 참아봤자 소용없다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민준 씨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알겠어요. 서명하지 않을게요. 어머니와 아이들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하고 싶어요. 다음 날 민준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탄원서 서명을 거절했습니다. 그 소식은 곧 수진에게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그녀에게서 또 다른 편지가 왔습니다. 당신은 정말 잔인하군요. 나는 후회하고 있고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싶은데 당신은 내게 기회조차 주지 않는군요. 당신은 후회하게 될 겁니다. 편지를 읽은 민준 씨는 조용히 그것을 접어 어머니께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후 아이들은 잠시 슬퍼했지만 민준 씨는 사랑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민준아, 내 선택이 옳았다. 마음의 용서는 그것으로 족하다. 정의는 법에 맡겨야지. 손주들을 보니 아직 희망이 있구나. 민준 씨는 눈물 속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앞으로의 길이 여전히 멀다는 것을 알았지만 과거와 단호히 선을 긋고 미래를 향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작은 집안 따뜻한 등불 아래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감싸 안고 있었고 그 곁에는 두 아이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폭풍은 지나갔지만 그 교훈은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탄원서 서명을 거절한 후 집안은 잠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아물지 않은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그 눈빛에는 깊은 그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준 씨는 장인, 장모님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자네가 탄원서를 안 써줘서 우리 딸이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네. 자네는 정말 이기적이야. 그때 박순자 여사가 나섰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학대당한 사람입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용서했지만 용서가 정의를 외면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누구를 탓하시려거든 제 아들만 탓하지는 마십시오. 장인, 장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밤 딸 미나가 물었습니다. 아빠가 서명 안 해서 엄마가 못 오는 거예요? 그 질문에 민준 씨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는 딸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나야, 엄마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벌을 받아야 한단다. 아빠가 그걸 바꿀 수는 없어. 하지만 아빠가 너와 동생을 위해 모든 것을 다할게. 며칠 후 수진이 교도소에서 단식을 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생명이 위독하니 가족 면회를 바란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자. 마지막 인연일지도 모르니. 교도소에서 만난 수진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자마자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민준 씨,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후회해요. 박순자 여사는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얘야, 이제 너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 죽는다고 죄가 사라지는 게 아니야. 죄값을 치르고 다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속죄다. 수진은 시어머니의 발치에 엎드려 오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순자 여사는 급격히 쇠약해졌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저녁을 준비하는 사이 마당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신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 진단을 내렸습니다. 민준 씨는 병원 의자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약속할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어머니와 아이들을 지킬게요. 다시는 우리 가족이 무너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박순자 여사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희미한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마침내 진짜 어른이 되었구나.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박순자 여사는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민준 씨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어머니 곁을 지켰고 아이들도 번갈아 가며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 민준 씨는 가족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죄책감에 얽매인 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아들이자 한 명의 아버지로서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어머니께서 희미하게 눈을 뜨고 속삭였습니다. 민준아, 이제 그만 자책하거라. 나는 너희들이 평화롭게 서로 사랑하며 사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민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다시는 이 가정이 부서지게 두지 않을 거예요. 다행히 어머니는 위험한 고비를 넘겼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비난의 눈초리가 아닌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왔습니다. 한 할머니는 박순자 여사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용기 덕분에 우리 같은 늙은이들도 침묵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희생이 많은 가정을 일깨웠습니다. 박순자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민준 씨는 삶의 속도를 늦추고 가족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힘든 시기를 겪으며 한층 더 성숙해졌습니다. 미나는 더 이상 친구들의 놀림에 울지 않았고 준서는 할머니를 웃게 해드리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주말 민준 씨는 어머니와 두 아이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푸른 나무 아래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벤치에 앉은 박순자 여사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아, 보이지? 행복이란 이렇게 소박한 거란다. 우리가 함께 있기만 하면 어떤 폭풍우도 결국 지나가게 되어 있어. 민준 씨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머니께서 그 모든 고통을 겪고도 결국 용서와 사랑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교도소에서 가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원망 대신 차분한 다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재봉 기술을 배우고 있어요. 언젠가 나가면 제 손으로 미나와 준서에게 옷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세요. 편지를 읽는 민준 씨의 마음은 더 이상 분노로 들끓지 않았습니다. 그날이 올지 안 올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적어도 수진이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믿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등불 아래 모여 앉았을 때 민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야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단순히 함께 사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곳이라는 걸요. 관심이 없으면 부서지지만 사랑만 있다면 무너져도 다시 세울 수 있다는 걸요. 박순자 여사는 아들의 손을 잡았고 아이들은 아빠의 어깨에 기댔습니다. 수많은 폭풍우를 겪은 작은 집은 마침내 따뜻한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야기는 많은 상처와 함께 희망을 남기며 끝이 납니다. 과거의 상처는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는 이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서로를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준 교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울림을 줍니다. 학대 앞에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무관심이 한 가정을 깊은 나락으로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늙은 어머니의 안도 섞인 한숨이 어우러집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난 후에도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도 가족 이야기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